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자,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을 제보자라고 또 소개하고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김웅 의원이 문건을 자신에게 줬고 또 대검에 접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민 끝에 자신을 드러낸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그 전에 여의도에서 벌어진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들의 국민 면접을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등 6명의 후보가 면접을 치렀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 돼지 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골수 좌파고 외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국민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수지 감사원장이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중도에 그만둔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면은 된다면 뭐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 자, 지금 국민 면접 영상 잠깐 보셨는데요. 면접관으로 진중권 전 교수와 또 박선영 교수, 김준일 기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면접관들은 또 난처한 질문을 거침없이 던졌고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추가적으로 영상 더 보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코로나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진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안 찍습니다. 그거는 억지 논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선거 가면 죽었다 깨도 저를 그러니까 안 찍습니다. 경제성이 그래서 필요해서 난 그런 폐쇄를 사람한테는 하잖아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기 공공병원인데 때문에. 골수 좌파고 외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중립성 제가 훼손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원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면접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김준일 기자의 질문도 이제 질문과 답변도 뭐 화제를 모았지만 진중권 전 교수의 질문과 답변이 더욱 화제를 모았죠. 우선 그건 네. 진중권 전 교수 자체가 이 방면에 상당히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제 그 면접관들의 그 질문의 그러니까 수준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면접관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면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잘 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 만약에 경선 후보들이 좀 이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더라도 면접관이 자꾸 같이 웃어가면서 뭔가 예능으로 좀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것들은 제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면접이랄지 아니면 이제 토론을 보면 너무 신중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면접관의 어떤 질문 같은 걸 보면 저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하는 어떤 그 후보들의 네. 입장도 보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우리 최병무 의원께서는 좀 예능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제 거슬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굉장히 딱딱하면서 너무 신중한 모습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그다지
관심이랄지 흥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전과 다른 어떤 면접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를 보면 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스타는 홍준표 후보였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질문이 약점된 질문도 굉장히 웃어넘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이 이제 변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인기가 굉장히 없다.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일반 정치인들 같으면 내가 없는 걸로 나오지만 이제 점차 갈수록 아마 나를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본인이 솔직히 얘기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전에 좀 약간 뭐 골수좌파 이런 얘기는 홍준표 대표의 약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어제는 이게 웃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었기 때문에 네. 어제 아빠 면접 뭐 흥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접속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흥행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 의원이 무조건 뭐 대답을 화끈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질문이 조금 불편하면은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제가 18대 때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자고 법안 내는데 동의 안 해주시고 지금 와서는 축소하시겠어요? 나는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똑같이 100명 줄이자라고 얘기한 건데 혹시 안철수 후보 공약을 카피하신 건 아닌가요? 제 질문하시는 게 저래 베베 꼬여서 질문하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난감하네요. 딴 질문하십시오. 부처는 자, 지금 면접관들이 난감한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홍 의원은 또 답변을 하면서 웃음바다가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최근에 그 DP 넷플릭스 DP를 보고 모병제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근에. 천만에 모병제. 모병제 도입은 5년 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2017년 3월에 한경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부 주자들이 모병제와 군복무 단축을 공약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답변하시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모병제 그때 반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어제 면접 저는 이제 초도 끝까지 다 봤는데 뭐 최재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열심히 답변하셨고 뭐 정책적인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예능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재미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도 많이 홍준표 후보의 그러니까요. 이 예.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게 되는데 글쎄요, 사실 지금 이 모습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뭐 네. 여유 있고 재미있고 다 좋지만 홍준표 후보의 그 이 면접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나 뭐 구체적이고 좀 진지한 얘기들은 사실 좀 부족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국민 면접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있는 토론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홍준표 후보께서도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웃음소리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재밌고 웃겨서라기보다는 좀 당혹스럽고 난처한 질문에 웃음으로 대충 회피하는 전략도 일부 있어서 바람직한 건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럼에도 그래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 날카롭게 서로 대치하는 것보단 웃음이라도 나온 상황이 좀 노련해 보이고 또 경력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정치 생활 오래 하셨고 방송이나 토론에 이제 다져진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면접관을 공격하지 않고 웃음으로써 저렇게 넘어가는 것도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위트도 될 수 있어서 좋게 봤고요. 네. 다만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심도 깊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상대방 정책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보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 토론회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보들은 또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는데 면접관들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두 사람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런 쇼잉업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후보 토론을 미국처럼 사람 쭉 세워놔놓고 연단에 세워놔놓고 객석에서 막 질문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토론을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고 피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뭐 네티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또 진중권 교수가 대담을 나눈 게 있는데 그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진중권 왜 불렀냐 이런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중권 왜 불렀냐? 면접. 실시간 방송 중에도 계속 진중권 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네, 문자에 보면 왜 죄다 좌파만 불렀냐. 특정 후보의 지지자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좌파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준일 대표 선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진중권 교수는 선정 안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김준일 기자라는 분은 그 보수 세계의 새로 선보였습니다. 제가 5만 명 가까이 됐던데요. 5만 명이었습니까? 이게 채널이 여러 개라 가지고 저희 사무처에서 실시간 체크를 했는데 5만 8천으로 소문이 났던데.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채널 여러 개 있었군요. 예, 예. 진중권 교수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뭐 거의 전부지. 뭐. 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진 교수의 기여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진중권 전 교수는 자기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저걸 본다는 거는 사실은 왜 그 시청률이나 이런 거에 이 그래프 같은 거 뭐 이런 걸 아마 분석해 보면 실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왜 욕하면서 본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누구 때문에 저것이 5만 명이 이제 여러 채널에서 보게 됐는가는 뭐 정밀하게 따지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보여온 진중권 전 교수의 영향력을 본다면 그리고 사실 유권자라는 거는 저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무슨 뭐 좌파 있고 우파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여러 사람들이 찍는 거란 말이죠. 누가 제일 대통령으로 나은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좌파 우파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해주면 되는 거예요. 면접관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구성이 뭐 박선영 교수나 뭐 진중권 교수나 김준일 기자나 구성이 비교적 그런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면접관 구성은 좀 탁월했다고 이렇게 탁월했다.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면접관 하려다가 저항이 부딪혀갖고 항의해가지고 결국은 못 오게 됐잖아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면접관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떤 면접관 자체를 보수 측에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만약에 어떤 보수 측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후보들과 다 연관성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접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 쪽에서는 좌파로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오면 또 좌파로 또 여러 가지 항의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올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환영받지 못한 사람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중도적이고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어떤 항의 문자가 왜 좌파들만 면접관을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도층에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후보들의 약점 하나를 꼭꼭 집어서 질문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보도도 되고 본인이 인터뷰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질문도 자체도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짜여진 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홍준표, 유승민, 뭐 최재형 뭐 이런 분들이 면접에 나섰고 오늘은 윤석열, 원희룡, 황교안 등등 나머지 6명이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저 어제 보니까 그 진중권 교수가 약간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질문들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에게 여가부 폐지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 연달아서 던지기도 하고 최재형 후보에게는 뭐 노동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뭐 너무 우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제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제 생각에도 윤석열 후보도 약간 진중권 교수가 정책적으로 비판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120시간 얘기하는 그 노동 시간의 뭐 자율성이라든지 네. 뭐 노조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는 진중권 교수가 자기가 봤을 땐 좀 마뜩찮았던 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이다라고 본인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네. 그걸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의 장모나 부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까지 물어볼 것인가 그 부분이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입니다. 일단 김준일 기자의 활약, 면접관의 활약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사실관계 팩트체커라고 하죠. 뼈 때리는 팩트체커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기자라서 아마도 오늘 면접 과정에서는 그 후보들 각자에 대한 약점에 대한 공격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은 가족에 관련한 뭐 수사라든가 지금 구속된 장모 사건이라든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준석 당대표와 이제 녹취록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좀 약간 정책적인 어떤 소신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일련의 네거티브의 어떤 핵심 요소들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보다 또 오히려 윤 총장은 사실 이런 면접의 기회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 시청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띄운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어제 의원실에서 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그런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겁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그렇다 촌 치더라도 갑자기 서른 의원도 사퇴한다고 했다가 또 번복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이낙연 후보와 서른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 이제 어제 알려진 바로는 오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이제 네. 본인이 가가지고 펑펑 우는 모습이 이렇게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뭔가 참 나라에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왜 번복했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러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이낙연 후보의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윤희숙 의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로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종로구라는 곳이 굉장히 상징성도 있는 곳이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곳이거든요. 뭐 지난번에는 다소 쉽게 이겼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타이밍에 본인이 조금 승부수 내지는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느냐 하는 비판이 민주당 안에서 거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른 의원은 그런 심정은 있고 이낙연 후보에게 뭔가 지지를 해주고 싶고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저지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지만 하도 주위에 만류가 강했고 특히나 이낙연 후보 본인도 만류를 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자회견 직전에 마음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또 쇼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잖아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는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그 이 상황에서 내가 의원직을 던지고 뭔가 하여튼 결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경선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정말 아주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당내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 뭐 종로가 중요하다. 아니 종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낙연 후보는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존중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 어차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표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의원직 사태가 하나의 소동으로 끝나버려요. 해프닝으로. 이렇게 되면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결기라는 것도 제대로 국민들한테 못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의지도 관철을 못 시키고 이러면 오히려 악수가 된다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희숙 의원 건도 마찬가지고 네. 이낙연 의원 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하기 싫고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하고 보다 나은 걸 위해서 내가 의원직을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존중해줘야 마땅하다.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다소 아마 충동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낙연 캠프의 본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특히 또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만류를 하고 하니까 나 하나로 의원직 사퇴는 족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야 상황, 여의도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발 사주 의혹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버스에 문건을 제공한 제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던 차에 자신이 이번 사건 공익 신고자라고 밝힌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제보자라고 밝힌 이 인물 어떤 주장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꼈다.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받고 고민 끝에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전달했다.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게는 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고 대화방 캡처에 나온 그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검사인지도 본인은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웅 의원이 당시 전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웅 의원은 일단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보자임을 밝힌 이 인물이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다라는 이제 본인 기준에서는 팩트라고 이제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뉴스버스에 누군가 제보했는데 그 누군가의 제보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한 사람이고 이 제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대검에 이제 제출을 해서 네. 포렌식까지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제보자의 신원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명료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제보자 전달자들이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보하지 않았다, 뭐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여러 명으로부터 복수가 나와서 지금 말하는 이 제보자 이외에 이 사실 알거나 이 문건을 공유한 사람들이 다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 네. 아닐까. 그러니까 작성은 하진 않았지만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누군가에게 또 파일 형태로 송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중첩적이어서 지금 혼선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에 이제 제보자라고 특정된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제보자라고 이제 스스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이미 안다. 누가 제보했는지라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지목했던 사람. 네. 자, 그 사람과 어제 JTBC에 나와서 자기가 제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확인 안 됐죠. 네. 동일 인물이냐 이게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세요?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여러 언론 매체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화했어요. 했어요. 예. 전화 통화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주장과 또 너무 달라요. 환영이 다르죠. 아니 또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동일 인물인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네. 만약에 어제 JTBC 주장이 정말 맞다면 거기에 얘기한 게 맞다면 그러면 야당을 사주해서 고발을 하도록 했다?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당에 전달을 안 했다면서요 또 어제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김웅 의원과 뭐 손준성 검사와 그다음에 이 어저께 JTBC에 나왔던 사람 네. 이 세 사람 간의 오간 얘기들 그러면 야당은 도대체 그동안에 야당을 끌고 들어갔던 뉴스버스는 도대체 그 보도는 뭐가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제보자 상당히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제보자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보자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랄지 뭐 김웅 의원이 말했던 그 추정된 사람은 자기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검사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보도에서 뭐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고 공익신고자가 아니면 사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JTBC에 내가 제보자라고 하면서 인터뷰했던 사람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한 거 이 사람이 정말 동일시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 동일인이 아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보에 관련이 있어서 관여를 했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기다 아니다 해서 명백히 얘기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혹시 자신의 어떤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보자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고 제보자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은 경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받을 당시에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그리고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JTBC에서 인터뷰한 사람이나 또 내가 제보자가 아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약간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좀 그런 구석이 있다 이렇게 봐요. 동일 인물일까요? 네. 천하람 변호사 생각. 저는 사실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도 같이 그렇게 다들 좀 보는데. 높게 보시네요. 높게 동일 보죠. 인물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이 뭐 이 동일인을 뭐 우리가 이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맞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 않은 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은 여야든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뭐 당에도 전달하지 않았고 어떤 정치 공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만약에 지금 이런 거를 터트릴 분이라면 드러내놓고 여야 캠프에 사실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또 다른 억측을 낳고 본인이 소속된 캠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더라도 일단 드러내놓고 할지가 한 가지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럼 본인이 이걸 전달받고 본인 선에서 판단을 해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인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당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왜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꺼냈는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나서기로 했고 앞으로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결국 이분의 신빙성, 이분의 동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심이 여론의 어떤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JTBC와 인터뷰한 사람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제보자라고 지목을 받았던 또 다른 한 사람, 과연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일단은 다른 인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JTBC의 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지목됐던 그 사람의 입장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또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제보자로 지목이 됐던 JTBC와 인터뷰했던 그 인물이 아닌 또 다른 A씨입니다. 자, 김웅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받았나? 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머리채를 잡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소 당황스럽죠? 그리고 뉴스버스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 그것조차 말할 수 없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보자나 공익신고자는 아니라는 건가? 그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JTBC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보자고 나 공익신고자고 뭐 내가 김웅 의원에게 받았고 대검에 전달하라고 했다. 당에게 전달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JTBC와 중앙일보가 뭐 자매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서로 딴 사람을 인터뷰한 것처럼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동일 인물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 인물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저 A씨의 경우가 9월 7일에 조선닷컴하고에서는 자기는 제보자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중앙일보에 나가서 자기가 제보자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보자냐 이렇게 제보자가 맞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닷컴하고 통화할 때 한 얘기는 또 뭐죠? 자기는 그때 제보자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들을 보면 지금 저 제보자 A씨라는 사람 자체가 여기 인터뷰 때는 이 말하고 저기 인터뷰 때 저 말하고 뭔가 자꾸 혼선을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말하다 보니까 꼬이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등장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자꾸 이리저리 뭘 시키고 있는 것인지 여하튼 궁금증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입으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매체에 따라서 그런 점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A 씨 지금 저희가 이름도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고 성도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A 씨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긴 합니다만 천안함 변호사는 그분 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목받고 있는 사람 네. 어떻습니까? 뭐 어떻다고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이 얘기하긴 사람이 왜 들었지만 동일인이라는 가정하에 네. JTBC, 조선닷컴, 중앙일보 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인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A 씨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와 관련된 일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마지막에 정치권에서 활동한 거는 지난 총선 무렵이거든요. 총선 직후까지 조금 활동을 하다가 그 후에서는 좀 정치권에서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과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정치적 의혹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별로 그렇게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 부분은 뭐 주변에서 특히나 만약에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여러 매체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기가 갑자기 이슈의 한복판이 돼서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대선 전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본인 스스로 이 이슈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좀 자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좀 일관된 설명을 드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김웅 의원도 사실 명확하게 대답 못하고 사실은 그 뭐 다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제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순간 이 사람은 정치 공작을 최초에 시도한 굉장히 배신적인 사람이 되는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공익신고자 여부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자체가 다 위법행위고 범죄의 일환으로 규정이 되면 공범으로 해석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제보자가 좀 불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구조적인 한계는 사실 수사기관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자신을 방어하고자 그때 생각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렇게 해가지고 방어가 되겠어요? 저렇게 말이 서로 달라서? 글쎄 말이죠. 뭐 본인의 판단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 함께 다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좀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윤 전 총장 측은 그 제보자 A 씨를 향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 당신이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부터 지금 명확하게. 근데 동아일보 같은 이 거대 언론사하고 이 중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제보자인데 제보자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아, 그분이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나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허위사실로 그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 허위사실로 김웅과 윤석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에 대한 허위사실로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텐데요. 네. 거기에서 그 내용 어디에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건데 직접 제보를 했는지 공익신고자에 나선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고 난 다음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A 씨란 사람은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그 A 씨란 사람은 지금 일단 김웅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근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김 의원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뭐 이전에 여의도에서도 뭐 알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지 조작한 걸로 뭐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법적 대응을 했다는 것은 그건 나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주작되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웅이나 윤석열 총장의 어떤 조작된 사람, 제보자 이거 자체는 제보자나 공익신고자임을 전제로 하는 얘기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또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제보자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법적으로 뭐 이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때 N번방 TF를 언급했거든요. 그거는 좀 특정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마 TF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여자도 있을 거 남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 TF인데 여자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까지 얘기 안 한 걸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인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마 그 인터뷰 내용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G13 걸 상의한다거나 아니면 법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랄지 기분 나쁜 거 그런 것이 인터뷰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윤 총장의 말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제보자고 내가 공익자다. 공익신고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커밍아웃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뭐 진짜 제보자인지 아니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추후에 뭐 판단이 되겠지만 저는 뭐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커밍아웃 했다라고 판단한 윤 전 총장 측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그 A씨라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제보자라는 것을 사실상 자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던데요. 잘 보시면 본인이 제보자는 아니지만 문서 전달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연결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 준 듯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많은 보도와 그리고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지금 자, 그리고 최초 제기했던 이 문제를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뉴스버스 그 인터넷 매체 측도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인 것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라는 것 이 정도는 확인을 해줬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분이 공익신고자는 맞고요. 네. 근데 윤 후보께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해명을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제보자는 저희 취재에 응했을 뿐이에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제보자가 여러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터무니없는 공격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제보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추후에 진상 규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차분히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제보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제보자 A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맞느냐 아느냐 뭐 이런 확인들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은 이제 권한이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는데 그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본인도 지금 아니라고 지금 하니까 국민들이나 당사자한테도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 뭐 수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어떤 권한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아니 장관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죠? 맞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 부분이 무슨 뭐 위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뭐 어떤 부분을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의혹의 당사자가 돼서 본인도 괴롭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 사건의 핵심은 저 분쟁이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좀 답변을 회피했고 핵심은 이제 사실 뭐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사주를 한 게 맞느냐, 윤 전 총장이 개입한 게 맞느냐라는 부분과 그렇다면 이걸 제보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보자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얘기를 안 합니다. 핵심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또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제보자가 제보한 그 내용이 팩트이냐가 핵심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선 대검에서 그
손준성 보냄 이게 이제 조작의 흔적이 없다라는 점까지 확인된 이상 네. 이 제보자가 말을 바꾸고 불명확하게 대답을 해서 신빙성 자체가 말로써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메신저는 지금 사실에 근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보자의 이 제보는 믿을만하다라고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돼야지 언론이나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그 부분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복수다발적으로 일단 문건의 존재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의 유사성 그리고 정정심 위협도 받았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가 이것을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없던 사실을 조작해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 대검에서 이제 그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이게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기사도 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만약 저 기사가 맞다고 한다면 대검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의 끝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 기사에도 보면은 끝냈다고 나오죠. 얘기를 합니다. 끝냈다고 나오면 저거부터 밝힐 게 아니고 사실은 손준성 검사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밝혀야 돼요. 먼저. 그거는 거기에 명확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소위 제보자라는 사람이 휴대전화에 포렌식 했으면 그게 나타났을 거거든요. 근데 왜 중요한 얘기는 얘기를 안 하고 손준성 보냄의 조작의 흔적이 없다고만 그러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해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저 기사의 그 기사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손준성 검사는 계속해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빨리 대검에서 좀 뭐 감찰을 통해서든 뭐 손준성 검사는 현직 검사니까 감찰을 통해서든 그런 식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검이 뭐 공익심 제보자로 그 지정을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 엿새도 되기 전에 공익제보자로 지정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것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끝내놓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빨리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전 총장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공작이라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서 인터넷 매체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소위 그 취녀 메이저라는 데서 또 관련 자료를 어떻게 또 여기서 받았는지 자료까지 받아가지고 자료를 거의 공유를 해가면서 또 보도를 하고 또 여권의 정치인들이 또 이걸 가지고 막 떠들고 그리고 뭐 검찰이 또 나서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게 과거부터 해온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특징은 뭐냐? 국민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자, 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도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측도 정치 공작은 아니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지지층에 어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뭐 몇몇 분들은 너무 그 국민들도 보는 어떤 기자회견인데 강하게 호통치신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본인 입장이 되면 정말 자기는 관여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크게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여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소모가 되고 있다,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정치 공작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과한 대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또 다소 격한 표현이나 좀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런 점들도 오히려 이게 본인이 정치적인 준비 없이 정말 진솔하게 자기가 억울한 점을 드러냈다라고 좋게 봐줄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뭐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 약간 분노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치 공작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혼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이제 하지만 이게 또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대권에 가는 길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이게 정말 아무런 결론 없이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한 거 없는 결론이 된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대선을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죠. 탄력을 받겠죠. 현재의 정체성이랄지 지지율 하락을 반등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이 굉장히 유야무야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대선 끝까지 가는 데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고발장 실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굉장히 논란인데요. 오늘은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당의 고발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 의혹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의 의혹 제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답을 베낀 시험지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던데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틀리고 똑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썼으니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였는데 겉표지만 바꾼 거죠. 거의 완벽하게 같죠. 뭐 인용한 판례도 같고. 작년 4월 8일 김웅 당시 후보가 전송받은 최강욱 고발장 그리고 8월 25일 실제 검찰에 접수된 최강욱 고발장 두 고발장은 내용이 판박입니다. 특히 4월 8일자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특정된 유튜브 방송 조회수가 57만 회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자 고발장에도 이 조회수가 57만여 회로 기록돼 있죠. 실제 8월의 조회수는 90만 대인데 이게 고발 사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뉴스버스 측이 보도한 지난해 4월 고발장과 그 후 4개월 뒤에 실제로 당이 고발을 한 그 최강욱 의원 고발장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러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4월 고발장 초안으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장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된 고발장은 본 적이 없고 자신이 당무감사실 관계자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았지만 이 건은 지금 논란 중인 4월 달 고발장과는 형식부터가 다르다.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 변호사에게 초안을 전달한 당 관계자가 지난해 8월 20일 정점식 의원실에서 해당 파일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또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8월경에 해당 보고를 받은 뒤에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당무감사실에 전달을 했다.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현재 제보자로 거론되는 인사 등은 이 초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정점식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나 의원의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점식 의원의 해명은?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고 기억이 나지 않고 정정식 의원도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 직책에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우연히 일치치고는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뭔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이 최초의 전달자가 굉장히 밝히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실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현직 검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반증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김웅 의원이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그때 준성이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진술한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가 개입했다고 한다면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최초 전달자나 최초 작성자 또는 전달자들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을 실제 업무 처리한 변호사가 형식이 좀 다르다라는 진술했거든요. 형식이 뭐냐면 목차가 있었는데 없었는지 여부라든가 문자체 반말을 쓰냐 경어를 쓰냐 좀 체들을 이제 수정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 발언은 뭐냐면 내용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적으로 실질적 유사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최초의 문건이 있고 이것을 좀 완비된 문서로 만들고자 이제 뭐 법률가들이나 누가 문서를 수정해서 좀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목차가 들어오거나 체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글자 포인트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광삼 변호사님 고발장 쓰시잖아요. 네, 고발장. 예. 진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고발장을 이렇게 쓰면은 다 다른가요? 변호사님들끼리 싹 그렇죠. 달라요? 스타일이 있어요. 완전 달라져요. 예, 완전 다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보면 알죠. 이제 상당 부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출신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쓰던 버릇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사족을 잘 안 붙이고 간결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이유에서는 뭐 자세히 쓸망정. 그런데 뭐 저 말고 다른 뭐 변호사들이 작성한 그 고발장 같은 데 보면 또 스타일 갖고 뭐 워낙 막 길게 쓰고. 근데 이제 스타일은 달라질지언정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비슷할 수 있죠. 내용은 비슷할 수 있죠.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3일자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4월 3일자나 8일자가 사실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돼서 바로 고발하지 않았잖아요. 네. 관련된 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4월 8일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8월에 고발이 됐는데 이 두 개는 거의 저는 뭐 유사하다. 동일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손준성이 보낸 그러한 이제 손준성이 만약 보냈다는 걸 전제로 하면 네.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인지를 알고서 네. 이게 나중에 그게 초안이 돼갖고 야 이거 손준성이 보낸 거니까 이거 고발해 해가지고 8월달에 고발됐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취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고발장은 상당히 고발해도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봐. 설사 손준성이 보냈다 하더라도 손준성이 보낸 걸 모르고 그렇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누가 보냈는지 몰랐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초안이 있다고 한다면 출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디서 보냈어? 그렇지.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는 그렇고 아마 분류를 할 때 누가 보냈는지 정도는 기재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검찰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일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4월 달이면 4.15 총선 직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뭐 제보라고 하는 것들 또는 뭐 이것저것이 들어오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다 지금까지 왜 기억을 못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기억 못 할 수 있다. 당시에 너무 바쁘고 또 많은 양의 제보량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지 그런 걸 못할 수 일일이 있다. 다 기억 못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정말 이거는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기억이 나는 건 있을 텐데 그게 이거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걸 뭐 얼마 전에 얘기인데 왜 기억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공교롭게도 정점식 의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언급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공천받아서 송파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가지고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자, 그러니까 윤캠프 입장에서는 김웅 의원이랑은 전혀 연결점이 없다. 국회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제보를 할 이유도 없고 연결고리가 없는데 굳이 한다면 정점식 의원이랑 했을 것이다. 그때 단장이지 않았느냐 했는데 하필 8월 달에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게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던 고발장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요렇게 되면 캠프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거나 좀 난감하거나 이런 상황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왜 굳이 이제 또 정점식 의원 이름을 거론했나 하는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서도 제보자가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문서가 과연 어떤 루트로 전달이 됐을까? 그리고 그 문서의 전달 경로를 특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보자가 딱 자신 혼자만 갖고 있다가 당에 전달했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텐데 제보자 스스로도 이걸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정점식 의원도 뭐 보좌진이 가지고 왔지만 정확한 자료 출처는 모르겠다. 네. 당내 뭐 의원이나 법제사법위원이었던 걸로 뭐 추측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뭐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출처를 명확하게 알고 정점식 의원이 이걸 활용했다. 똑같은 문건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정점식 의원이 윤 전 총장이랑 친하다라고 해서 검찰 쪽에서 뭐 그렇다면 바로 정점식 의원한테 간 거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고 또 미래통합당에서 뭐 별렇게 권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단순한 후보였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보낸 사람이 손중성 그 당시에 정책관이었다고 한다면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서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고유직에 있는 사람보다도 김 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가깝죠. 사실은 손준성 의원과 손준성 검사와 그렇죠. 김웅 의원이.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거 뭐 장재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정재신 의원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이런데 이건 엄청난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치 공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웅 의원의 어떤 위치가 별거 아니었다. 후보에 불과했다. 이런 근거 자체는 사실은 설득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비밀을 지켜줄 수도 있는 사람이 김웅 의원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웅 의원은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줄 정도의 사이는 손준성 검사랑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 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걸 꾸렸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 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추진 단장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언론과 소통이 편하고 또 정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좀 관여했다든가 또는 뭐 지시를 했다든가 한 사실 자체가 본인이 없다고 물론 밝히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흔적도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아직까지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윤 총장에 대해서 뭐 사과하라, 뭐 출당시키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그건 근거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공명선거 추진단 과연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의원실 거기를 압수수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방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
공수처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공수처가 왜냐하면 이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이 문제에 관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것인가 아니면 대검이 먼저 수사를 지시할 것인가 뭐 이런 대검은 아직 수사로 전환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공수처가 그 고발인 조사를 바로 고발장 접수하자마자 뭐 이틀 뒤엔가 했다고 그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찰을 하고 있는 대검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감찰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피의자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사 개시 여부는 좀 불확실하다고 보이고요.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면 수사 권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요. 그렇죠. 본래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이죠. 검사가 중대한 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 조직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판단에서 만든 그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대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관해 달라라고 요청이 될 겁니다. 근데 맡기는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 수사에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죠. 달라 그러면 이제 그렇죠. 달라고 하면 그 공수처법에 보면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가져와라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던 것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수처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는 아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투트랙. 일단 이제 공수처에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도 수사 착수가 굉장히 빨리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비리랄지 직무유관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대검에서도 공수처에만 맡겨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휴대폰 같은 것도 다 지금 대검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네. 그럼 감찰하고 감찰 결과에 의해서 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돼 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검찰에서 손준성 검사를.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수사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수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이랄지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고 공수처보다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스템화돼 있고 또 수사 역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검찰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고발장을 가지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어떤 범위 자체는 좀 양쪽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범위도 넓어지겠죠. 지금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시작으로 인해서 뭐 손준성 검사도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또 윤 전 총장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방금 접했습니다만은 좀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손준성 검사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왕 할 것이라면. 왜냐하면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된다라는 게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 또 추가적인 증거가 만약에 있다면 그 확보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는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만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됐고 사실 우리 대선이면 뭔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나 국가의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논쟁만 계속 하다가 대선 국면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수처가 빨리 수사한 거는 잘했다고 보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수사가 착수돼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본격화된다 그러면 정치 공방도 조금 잦아들 거예요. 여야 모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더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에 빨리 나선 거는 저는 잘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또 이게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 이제 빨리 수사한 건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수처에서 내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결론 낼 수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고 더구나 당사자들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결론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결국 또 지리하게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 자체도 계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대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바로 발표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검언유착 사건처럼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건 자체를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대선까지 질질 끌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여론적인 측면이나 지지도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꼭 그런 상황 아닐 거예요. 이게 길게 끌어가면 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게 그 길게 수사할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뭐 그 명확하잖아요. 그 휴대전화 보면 그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네. 나간 거 같은 거 누가 포렌식 썼고 하면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그런 거 금방 나올 텐데 네. 자 그걸 가지고 계속 수사를 뭐 대검에서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하고 공수처에서 하고 그러면서 대선까지 끌고 간다.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끌고 간다. 그럴 경우에 이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아마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핸드폰이 핵심인데요. 김웅 의원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안상 문제 때문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6개월마다는 못 바꾸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김웅 의원 손에 없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더라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상황이니까 하나의 단서가 사라진 거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인데 그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현존하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사라지면 사실은 오리무중 상태로 규명이 안 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과연 가지고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휴대전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마다 바꿔서 이미 없고. PC 정도에서 PC? 이제 흔적이 있을까의 문제인데 그 휴대전화를 6개월씩 바꿀 정도로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업무 PC로 이런 작업을 했을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따르는 거고요. 손준성 검사 PC도 업무용 PC를 이제 포렌식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용 PC에서 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남아서 이거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나온 결과도 대중들이 납득할 만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압수수색에서 뭐 나올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단 하나 6개월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하면 네. 대부분 교체한 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의원실이 아니라 집을 압수수색해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 아닌가? 아니, 집이 됐건 뭐 사무실이 됐건 어디에 보관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폐기했던 휴대폰이 압수수색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사팀이 찾아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